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3년 10월 28일입니다. 토요일이고요. 오늘의 10월 네 번째 주 찐시황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네, 항상 Hello Everyone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이번 주는 그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안녕하지 못합니다. 예, 헬로우스럽지 못합니다. 이렇게 시장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아마 또 한 달 반 동안 상당히 펼쳐지는 시장에 대해서 참 많이 고통스럽고 아프고 당황스럽고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는 지금 시점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런 쪽에서 제대로 대응을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이 시점에서 과연 나는 또 어떤 전략으로 가져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좀 시장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가, 여기서 나는 그냥 두 손 들고 그냥 안 되겠다 생각하면서 다른 어떤 방법도 대응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많은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 자리 같습니다. 근데 이런 저런 걸 다 떠나서 가장 중요한 거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게 되면요,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리스크들, 또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본격적으로 가자 지구에 지상군 투입되는 것 같고, 아이고 불안해,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라고 하는 여러 가지 감정이 다 들어와 있다고 하고 시장에 반영이 돼 있고 미국 시장마저도 고점에서 쭉 꺾이는 것 같다고 하더라도 가장 핵심적인 명제는 그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주가가 반영을 하면서 싸졌다는 거, 이게 가장 큰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냥 다 버텨서 이 정도쯤이면 됐어라고 할 상황은 아직은 아니겠지만 그게 반영되면서 주가는 이만큼 내려와서 싸졌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면 이렇게 싸진 주가에 대해서 앞으로 더 하락하려고 할 것 같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주식을 정리하거나 손절을 통해서 전략을 짜시는 분들 계신 거 반면에,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추가 하락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액션을 취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것보다 만약에 지금 여기서는 그래도 이게 만약에 시장이 반등한다고 해도 못 쫓아갈 것 같아, 그리고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을 아직 전혀 내가 관리를 못했어 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싸진 주가에 대해서 안정을 받게 되면 다른 종목 아니면 다음 종목을 사서 시장보다 좀 더 빠른, 그리고 또 안정을 들어갔었을 때 그를 쫓아갔을 만한 종목으로 대응한다 라는 쪽에 대한 손절 교체, 이런 쪽이 더 훨씬 나을 거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순하게 현금만 갖고 있다라고 해서 또 지금 약간 시장을 바라볼 때 맹점 중에 하나는, 여기서 만약에 현금만 다 갖고 있다고 해서 하면 마음 편하겠죠. 마음 편하는데 여기서 만약에 안정권이 들어온다 그러면 많이 빠진 주가가 또 빠르게 쭉 올라가게 되면 현금만 갖고 있으신 분들은 전혀 대체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는 또 주식을 어느 정도 갖고 있다가 맞으면서 시장에 대해서 그대로 위축되면서 그걸 그대로 위축됐다가 바로 다시 좀 풀리는 과정들을 노리겠다는 것도 또 하나의 지금은 아프지만 다시 며칠 가게 되면 안 아파지고 오히려 아이고 좀 해볼 만한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상황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 쪽에서 너무 극단적으로 안쪽으로 보거나 아니면 또 너무 극단적으로 그런 거죠. 지금 만약에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인버스를 갖고 계신 분들은 분명히 무슨 추가 하락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에 하면서 또 악플 다실 거고, 만약에 여기서 추가로 더 밀리는 투로 제가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주식 갖고 계신 분들은 아니 이만큼 왔는데 뭘 또 빠져, 이런 하수 이러면서 어딘가 지금 쌓여 있는 거 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그게 다 댓글로 아니면 채팅창에 들어오실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저희의 민감한 심정, 그리고 민감한 심리를 반응한다고 봐야 되겠죠. 네, 다 됐고요. 그래 봐야 아무 지금 저희가 여기서 감정을 쏟아낸다고 해봐야 시장이 올라갑니까? 그리고 또 떨어집니까? 자기 유리한 포지션대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너무 나는 얘는 하락하는데 배팅, 우리 편, 얘는 올라간다고 얘기해, 니네 편,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다들 힘듭니다. 다들 힘든 가운데, 그래서 지금 여기서 명쾌하게 아니면 또 명료하게 지금 자리가 어떤 자리고 여기서 어떤 변화가 왔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 같고 아니면 추가로 어떤 변화가 들어왔을 때 액션들을 다음 액션을 어떻게 취할까 이게 찐시황에서 할 일이겠죠. 그래서 자세히 또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입니다. 어제 나왔던 미국 시장은 일단 갭 상승해서 돌아가려고 무지 노력했는데 장중에 출렁임이 나오고 한 단계 또 음봉으로 마감됐습니다. 다우지수가 좀 더 밀렸죠. 다우지수의 구성 항목 쪽에서 정유 섹터들 이게 생각보다 실적이 유가는 올랐는데 그걸 충분히 반영 못하는 실적이다 보니까 실망감이 좀 더 커졌고요. S&P 500 모두 다 지금 아래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좀 주봉 보게 되면 지지권에는 일단 들어온 자리긴 한데 S&P 500입니다. 네, 아직 자리를 제대로 못 차지하고 있고 그나마 나스닥은 딱 그 자리에서 이 정도면 한번 좀 튀어볼까라고 좀 고민하고 있는 단계까지 들어왔었죠. 해외 시장 볼까요? 니케이 지수도 일봉상으로는 전저점 지지하려고 무지 노력합니다만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인데 일단 지지권에 대한 의도가 좀 크다고 봐야 되겠죠. 벌써 하나, 둘, 셋 지지권이 들어오고 조금 요즘 중국 증시가 변화가 좀 무쌍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번 밀렸던 거 그래 라고 하고 여기서 보니까 지금까지 외국인들 계속 정리만 해오던 거 요쯤에서 지금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매수. 네. 이렇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중국에 관심을 갖는다. 한국 증시에는 오히려 같은 맥락으로 보게 되면 비중을 줄이는 경향들이 있죠. 그래서 아마 이때부터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거세게 나올 겁니다. 한국 시장은요. 그게 약간 중국 쪽으로 관점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좀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중국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커졌을까? 잠시 후 to be continued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또 하나 보면은 또 비슷한 대만 같은 경우 대만도 깨졌습니다. 깨져서 좀 위축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반전 시도를 무지하려고 하는데 위치상으로는 코스피와는 전혀 다른 상황들이죠. 잘 버티고 있는 쪽으로 봐야 되겠죠. 대만이. 한국은 만약에 이 정도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 와 있어야 됩니다. 2400, 2400 초반에서 왔다 갔다 할 정도가 돼야 정상적인 건데 그거보다 100포인트 더 빠져 있습니다. 이런 자리가 과연 뭘 의미할까? 그리고 또 저렇게 금융위기 정도까지 나왔을 때 보지 못했던 이런 개파락 쭉 밀리고 또 개파락 쭉 밀리고 이런 현상이 왜 지금 나올까라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다 알고 있는 딱 그거밖에 없습니다. 반대의 청산되더라고 이런 나오게 되는 한국만의 고유하고 특유한 변화. 물론 그러면 이런 레버리지 쓰는 거 신용 쓰고 미수 쓰고 이런 것들 한국만 있나요? 네. 약간 해외 쪽에서는 레버리지를 활용한 ETF가 더 많다 보니까 해당 상품이 레버리지가 높은 거죠. 근데 한국은 물론 그런 레버리지 상품도 있고 그 제도 자체가 내가 직접적으로 써서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는 이런 단계. 그리고 또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어떤 금융기관의 계약을 통해서 레버리지를 키울 수 있습니다. 이게 좀 약간 1대1 개념이죠. 근데 저희는 제도 자체가 내가 약정만 맺어내기 때문에 바로바로 할 수 있는 이게 편리한 건 있겠지만 이런 때는 한국 시장의 또 굴곡을 더 크게 만드는 경향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렵습니다. 이런 쪽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반대로 말씀드리게 되면 이렇게 그만큼 급박하게 나왔던 반대 매물이 나오면서 빠르게 나오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러면 이런 급박한 매물들이 소화됐다. 그러면 이게 갭 하락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단단한 저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게 처음에 거래량이 막 이렇게 터지면서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호가 상태나 아니면 급박하게 나왔던 반대 매매가 정리되고 쭉 빠져버리게 되면 그 다음엔 여기가 비어있는 상태가 됩니다. 약간 홀로우한 상황들이죠. 이런 것들이 오히려 시장만 안정만 된다 그러면은 빠르게 들어올 수 있는 하나의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물이 그렇게 없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샀던 사람들이 약간 그냥 여기서 그냥 던져버리겠습니까? 아유, 이 정도는 참아봐야지 라고 하던 부분들이 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안정이 문제지 안정되고 나서의 그 변화들은 일단 다른 증시보다 조금 더 안정될 때까지 시간이 더 필요한 거겠죠. 반대로 오히려 비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게 더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오늘 나왔던 미국 시장의 동향, 아니 왜 이렇게 재미가 없어? 라고 했던 미국 시장의 동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일단 미국 증시 오늘 나왔던 얘기들은 딱 몇 가지 또 리스크들. 아침에는 우리 좀 너무 빠졌어. 갭 상승해서 다시 달려봐야지 라고 하다가 나왔던 부분들의 첫 번째 변화가
일단 PC 지표가 발표됐습니다. 이런 것도 가장 중요한 물가 지표 중에 하나죠. PC 지표 발표됐는데 근원 코어 PC 같은 경우는 3.7% 상승하다 보니까 예상치와 거의 이상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0.3, 3.7.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 정도면 안도야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는 시장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이 정도까지 올라왔던 거 지금 연준이 바라보는 2%대까지 언제 가나? 아직 3.7이면 여전히 스틸 높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안 빠지느냐, 여전히 높으냐. 뭐 해석하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금 같은 시장 분위기 쪽에서는 그래도 오르지 않는 게 어디야. 그 사이에 유가도 오르고 물론 에너지와 식료품을 뺐다 보이긴 하겠지만은 이거 한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면 어디야. 대부분이 거길 차지하겠죠. 예, 하우징 관련된 레지던셜 이쪽일 텐데 주거 쪽에서 여전히 잘 안 빠지고 있구나. 와, 참 어렵구나라는 쪽은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느꼈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보게 되면 그거죠. 신규 주택 판매가 있고 기존 주택 판매가 있습니다. 미국은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근데 지금 보게 되면은 신규 주택이 훨씬 더 잘 나갑니다. 지난번에도 나왔던 거 12% 이상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신규 주택이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기존 주택 같은 경우는 약간 개념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즉 이쪽도 영향을 받긴 받겠지만 신규 주택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나왔는데 거기서 지금 분위기 쪽에서 모기지가 이렇게 세다 보니까 분양 우리식으로 얘기하게 되면 분양가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인 메리트를 더 갖고 또 신규이다 보니까 더 갖고 있다는 쪽에서 지금 또 약간 그게 있습니다. 쇼티지 개념이 나옵니다. 지금 이렇게 금리가 높고 모기지가 높다 보니까 누가 부동산 막 해서 이제 거기다 자재도 다 비싸고 인건비도 비싼데 그냥 딱 하고 짓겠습니까? 이거 그냥 안정될 때까지 기다려. 보류가 많다 보니까 미국은 쇼티지가 발생하고 있는 현상들이다 보는데 또 9월이면 뭐죠? 미국에서는 전통적으로 9월 달부터 서부 쪽은 다 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때 가서 또 약간 세팅이 되는 과정 쪽에서 우리 이사 가고 아니면 동부에서 서부로 이사 갔는데 거기서 자리 잡아야 되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집을 찾아야 되겠는데 집 찾겠는데 그러면 신규 주택 쪽으로 조금 더 마음이 쏠리는 쪽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왔다라고 봐야 되는데 결론은 다 보게 되면 지금 그렇게 금리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택 심리는 일단 교체든 뭐든 간에 나쁘지 않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이들도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모기지 금리가 8%라고 하더라도 이거 뭐 다 현금 주고 사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95%가 미국은 모기지 이용해서 집을 삽니다. 돈이 내가 많아도 이용을 합니다. 이걸 가지고 이사 갈 때 또 넘겨버리죠. 그대로 넘겨버리고 거기서 세팅을 다시 하는 쪽으로 나가기 매수자가 하는 쪽으로 나가다 보니까 이게 지금 당장 그렇게 부담이 안 된다라는 얘기도 나오곤 있습니다만 왜 부담이 안 됩니까? 8%대에 대한 내가 연간 소득을 봤을 때 8%는 충분히 이자로라도 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모기지를 또 원금에 대해서 나오다 보니까 부담인 거죠. 예, 그런 쪽에서 역시나 아직 그래도 크게 안 꺾인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또 잡이 있고 거기다가 학교도 이동하고 하는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그만큼 또 여기에다가 요쪽으로 옮기는데 거기 나왔었을 때 지역적인 움직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집은 또 교체가 돼야 되다 보니까 이런 일자리도 충분하니까 이동도 같이 가서 거기다가 또 주택 쪽에 대한 매수도 여전히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고 매수가 다 이어지는 거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일단은 그 정도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쪽에서 또 하나 지금 눈길이 가고 있는 거를 보게 되면은 미국 시장에서 발표했던 뭐 GDP 4.9 얼만큼 이렇게 강력한 것인가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곤 있지만은 이런 쪽에서 나오는 서비스 쪽도 만만치 않게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게 되면 이제 4분기 같은 경우는 2.3% 낮아집니다. 당연히 약간 일시적인 서프라이즈가 좀 높았다고 봐야 되겠는데 이런 기조로 그대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 내년 3분기는 오히려 약간 기저효과 때문에 안 좋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내년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하반기에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시장이 진짜 침체의 기로를 걷는다, 경기가 부진하다라고 하게 되면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번에 강하게 좋게 나온 지표가 그렇게 썩 좋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거는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쪽에서 또 하나 보게 되면 기대 인플레이션. 이거는 조금 좀 부정적이네요. 보니까 10월 달에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4.2%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런 것들은 심리적인 부분들이 자극되는 거죠. 지금 봤는데 아유 물가는 잘 안 떨어지고 집값은 계속 유지가 돼 있고 그런데 휘발유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에너지 쪽에서 휘발유가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겠죠. 왜냐면 지금 내가 당장 카드를 긁고 기름 채우고 그다음에 직장이나 학교나 왔다 갔다 하는데 나오는 실제적인 물가가 그렇게 올라간다. 그러면은 와 유가가 이렇게 올라다 보니까 내가 갑자기 내가 많이 지불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와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위축되는 시점들이 분명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약간 유가만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바로 변화는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보여지는 수치는 별로 안 좋은 거죠. 5년치가 또 2.8%보다 3.0. 예, 이건 여전히 시장에서 바라보는 상황들은 부담이다라고 보여지는 게 뚜렷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옵니까? 소비자 심리 같은 경우도 당연히 부정적으로 나오겠죠. 소비자 심리 지수 확정치입니다. 이쪽도 63.8. 한때 60대 후반까지 가서 있던 부분들이 지금 계속 꾸준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월 만에 최저치. 한번 피크 찍고 내려오는 과정들. 이게 물가 올라가고 거기다가 또 아직까지 소득은 지금 이제 고용지표 쪽에서 보게 되면은 소득 증가율은 이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시간당 임금 같은 경우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물가는 안 빠진다. 그러면 와 이거 심리 소비하는 입장 쪽에서 봤을 때는 야 이거 괜찮나? 나는 월급 올라간 거 없는데 써야 될 건 더 많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부정적인 관점 쪽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가장 중요한 거는 또 저희가 바라봤었을 때 저 이스라엘 자꾸 들어간다고 가자지고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번에 나온 뉴스 보니까 예 들어갔네요. 가자지구 공습 얘기 나오고 지정학적 위험이 확대되는 점 보니까 이제 기다렸다가 아까 뉴스 보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전투기와 함께 다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우려했던 부분들이 이제 나온 겁니다. 본격적인 공격이 들어가고 있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 다 예고를 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그래서 이게 불확실성 해소 측면으로도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단기적으로는 아유 간다 하는 거 진짜 갔으니까 그래 니네 그냥 빨리 끝내라 라고 하는 심정이겠죠. 근데 빨리에 대해서도 아직 잘 모르는 게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어제 보니까 러시아에서 푸틴이 너희들 잠깐 들어와봐 너희들이 아니겠죠. 예. 들어오세요. 예, 들어와서 우리 한번 잠깐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하마스 쪽의 수장들 그리고 또 그쪽이죠. 지금 또 레바논 쪽에 있는 쪽에 헤즈볼라 쪽인가요? 예, 그 수장들 불러가지고 이란입니다. 이란. 예, 이란 쪽에 또 외교부 장관인가 뭐 하여튼간 이분들 들어와가지고 일단 얘기 좀 해보자. 니네 어떻게 할래? 라고 딱 하게 되면 맞대 요침 이렇게 러시아가 장막을 치는 거는 미국의 서방의 반대편에 있는 애들입니다. 세력을 같이 규합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들어오라고 합니다. 들어와서 무슨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렇겠죠. 서방 세력에 잘하고 있어. 그러니까 뭐 필요한 거 있으면은 약간 얘기해. 이런 쪽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약간 연대 쪽을 강화시키는 분위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잘 보시게 되면은 아니 러시아가 뭐 지들 전쟁 제대로 잘 하고 있나요? 근데 거기다가 뭘 장막을 그러니까 우리 편 해놓고 한다고요? 예, 여력은 전혀 없지만은 우크라이나도 제대로 지금 대응을 못 하고 있는데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는 이거를 자기 쪽으로 그러니까 갈등의 축을 크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지금 딱 봤을 때 러시아, 중국, 뭐 중동 이런 쪽으로 중동 쪽도 약간 이슬람 쪽을 포섭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들로 봐야 될 것 같고 거기다가 미국, 그다음에 뭐 일본, 그다음에 한국도 물론 이쪽으로 들어가겠지만 유럽 쪽의 서방 쪽까지 다 합치게 되면 약간 구도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또 하나의 축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 뭐 좋은 건 아니죠. 좋은 건 아닌데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라고 했었을 때 앞으로의 변화. 그러면은 이제 지금부터는 더 중요한 거는 유가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튀었습니다. 이거 들어간다라고 해서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얘기했던 거 보기에는 이 지금 만약에 본격적인 공습이 들어간다. $100 들어가고 거기다가 또 참전이 다른 국가 쪽에서 나온다. $150 들어가고 최종적으로 $250까지 들어간다. 뭐 그냥 지들이 조금 유가 롱 포지션 갖고 있나 보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막 지르기 시작합니다. 이거 불안한 때 이런 뉴스 가지고 막 정말 진짜 우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단계별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얘기했던 나머지 국가들 그러니까 뭐 핵심적인 게 이란이겠죠. 이란이 들어가느냐 이란이 이것 봐라 지금 해도 너무한 거 아니요 라고 하면서 우리도
대응하겠다라고 하는 30만 대군의 대군? 예, 30만의 이러한 정규군이 약간 움직임을 준비한다. 이거는 큰 사건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여기저기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영국은 또 심각하죠. 지금 가뜩이나 물가 많이 올라 있는데 제대로 잘 안 빠지려고 하는데 여기서 이걸 통해서 에너지 가격들이 또 튄다. 거기다가 지금 유럽에서 탈퇴한 다음에 지금 약간 고립되어 있는 상황 쪽에서 이거 뭐 안 하면은 물가 압력들 상당히 크게 받다 보니까 거의 수낙 총리죠. 이분들 직접 와가지고 자기네가 다 만나고 좀 워워 하자 뭐 이런 분위기 쪽으로 나갔는데 그거는 뭐 저희는 항상 지정학적 리스크를 요즘에 블랙스완급의 뭔가 팍팍 터지기 때문에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가능성은 열어놔야 되겠죠. 이런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쪽에서 어떤 실적 발표 관련된 쪽에서 미국 시장 동향을 보게 되면 포드가 사고를 쳤죠. 근데 포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연간 가이던스를 철회했다는 쪽으로 12%. 그러니까 요즘에 한국도 그렇지만 미국도 어닝 시즌입니다. 어닝 시즌인데 생각보다 예상치,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당장의 실적,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가이던스 두 가지 중에서 뭐 하나만 잘못 걸리면은 폭락합니다. 폭락이라고 봐야 그 전에 보지 못했던 숫자가 훅 밀리는 게 많이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주가를 지탱했던 거는 그거죠. 이렇게 고금리에 너희 기업들은 실적을 잘 보여줬을 거야라고 지금 예측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 나온다? 그러면 인정. 그래 됐어. 하지만 그것까지 안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아니 이런 고금리에 이렇게 안 나오게 되면 가이던스까지 부정적이면은 너네 괜찮겠니? 그러면 지금까지 봤던 밸류 당연히 철회해야 되겠어. 물론 EPS가 하향되는 것도 있지만 그 정도까지 높게 받았던 밸류까지 같이 꺾여버립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높다라는 전제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 밸류를 줬던 배경에 대해서도 이거에 대한 우려로 바뀌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가 다 꺾입니다. 그러면은 EPS에 대한 부담도 꺾이고 밸류도 같이 부담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뭐 10%대 하락, 국내도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만약에 어닝 시즌에 들어와서 이제 여러분들 종목들도 같이 보여지는데 실적이 컨센서스보다 미달됐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30%에서 50%는 팔 준비하세요. 이거 좀 오래 걸립니다. 한번 충격받고 일시적이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괜찮아질 거야. 평상적인 시장이었으면은 이거 다음 분기 이거 일시적이래. 다음 분기 괜찮대라고 하면서 4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을 안고 기대감이 회복되니까 그냥 밀렸다가도 저가 매수에 막 들어가서 돌릴 수 있습니다. 이게 안 됩니다.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이상하다. 뭔가 좀 불안하게 나왔다. 주가도 막 시작하고 막 쭉 밀린다. 그러면 일단은 반 파세요. 파시고 이걸 그렇다고 해서 이걸 손실을 확정시키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잠정적인 손실 확정 뒤에 다시 확보하고 돌아온다라고 하게 되면 근데 그 폭이 얼마나 오래 길지 얼마나 더 강하게 내려갈지는 아직 모르다 보니까 그런 변화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 시간 안에 그냥 내가 100%다 주식을 안고 두드려 맞을 것인가 아니면 차라리 정리했다가 더 싸졌을 때 이걸 다시 채워놓을 것인가 이런 액션과 관련된 부분들을 좀 생각하실 때야 되다 보니까 게다가 또 민감한 시기에 어닝 시즌입니다. 그리고 또 대한민국은 4분기에 실적이 미스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면 이때는 대표적인 게 1년 동안에 나왔던 좀 부진한 것들 좀 털 게 있고 그러니까 즉 손실을 확정시키는 거죠. 그런 게 있는 걸 4분기 때 많이 하고 게다가 또 이때 인센티브나 기업들의 비용들이 좀 더 많이 들어가는 때죠. 그러면 1년 잘했으니까 이거 보너스를 줄 텐데 그거 실적에 반영되고 물론 이게 일시적으로 그렇게 돼서 나왔다는 거는 나쁜 거 아닙니다. 뭐 물론 인건비를 더 책정해서 길을 살려서 내년에 일 더 잘하라고 나오게 되면 주주 입장 쪽에서 그러니까 내가 이 회사에 참여한 주인이라고 보기엔 그렇죠. 주권을 갖고 있는 입장 쪽으로 실적 잘 나왔으면 그럴 수 있지 뭐라고 하지만 지금은 또 그런 민감한 시기죠.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인 4분기에 한국 증시에 있는 기업들은 실적이 생각보다 예상보다 낮을 수 있다. 그러니까 서프라이즈율이 확 떨어진다.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또 여러 가지 한번 뜯어볼까요? 그러면 지금 현재 매크로 지표들의 동향들이 어떻게 와 있을까라고 한번 보게 되면요.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금리 먼저 볼까요? 지금 환율은 그냥 거의 큰 변화 없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제가 가끔 말씀을 해서 죄송하지만 관심 없다 그러면 넘어가세요. 여기서부터 약간
2분 동안 패스하세요. 앞으로 넘겨서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비트코인이 위상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누누이 강조를 드리는 거고, 저는 이번에 좀 많이 정리했어요. 정리했다가 다음을 또 노릴 겁니다. 왜냐면은 이때 생각하실 게, 예전엔 위험자산이었습니다. 위험자산의 끝판왕. 그러다 보니까 달러가 약세로 갔었을 때 오히려 강세로 가는 측면들이 높고, 거기다 뭐 알트코인이라고 막 갔었습니다. 만약에 돼간다고 하더라도 코인 시장이 움직였을 때 딱 두 개, 뭐 이더리움 정도까지만, 비트코인 요 정도까지만 보고 나머지는 보지 마세요. 그거는 뭐 담보가 될 수도 없고 뭐 어떤 상황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험자산이라는 측면들이 반영이 돼 있고, 거기다가 이제 ETF가 승인이 날 것처럼 보입니다.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블랙락 거죠. 근데 나오게 되게 되면 이제 비트코인이 증권화돼서 주식시장에 거래되는 겁니다. 이거는 의미가 크죠. 근데 이거는 나오게 되면은 일단은 처음에는 아마 호재 노출로 거의 약간 차익 매물 좀 받을 것 같고, 그런 쪽에서 이 위험자산의 개념이 바뀌어가면서 과거에 보여줬던 어떤 금은 지금 위험자산의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예, 관심이 없어요. 왜냐면 지금 그 사이에 러시아나 아니면 중국이 많이 금을 중앙은행들이 비축하다 보니까 이거 올려주면 안 되겠다는 느낌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요. 그러다 보니까 금을 시세를 그렇게 안 쳐줍니다. 대안들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몰려가는 쪽에 또 다른 위험자산 쪽에 변화가 비트코인으로 나온다. 만약에 이게 아까 달러에 대한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달러나 아니면 미국에 대한 가치가 흔들리는 모습들이 더 나온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미국의 채권은 미국이 보증하는 채권이다 보니까 이거는 뭐 무위험자산 쪽으로 많이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무위험 쪽에서 무위험이라고 하는 단어 쪽에 이게 위험이 쪽 균열이 가기 시작합니다. 무위험이 아니네 라는 쪽에 균열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야, 이거 달러도 아니야? 달러도 안전자산이 아니야? 채권도 안전자산이 아니야? 라는 쪽에 대한 약간 기스가 나오는 심리적인 부분이 나오겠죠. 그럼 어디로 갈까요? 그러면 미국이 약간 흔들린다 그러면 비트코인? 뭐 금? 아니면 또 다른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일본 엔화? 엔화는 지금 지위를 잃어버린 지 조금 됐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고, 어디로 갈까요? 이런 쪽에 대한 시장의 자금 이동들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무위험이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기스가 나는 게 뭐냐면 신용등급 강등일 겁니다. 이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신용등급이 흔들려. 그러면 와, 이거 어떻게 되겠지? 이게 이번에 11월 17일 날 들어가서 또 셧다운이 우려가 되는데, 아마 지금 나오는 기조 보게 되면 셧다운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민주당, 공화당, 특히 공화당은 공화당 내에서도 강경파, 온건파 이런 식으로 날리다 보니까 지들끼리도 손을 못 잡고 있는데, 요거 좀 흔들리기 시작하게 되면 이걸 탐탁지 않게 보고, 야, 니네 자꾸 그러면 우리 시중등급 강등할 수 있어? 잘 봐, 못할 것 같지? 라고 했던 무디스가 딱 버티고 있는 거죠. 이거 지금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이런 쪽으로 나왔었을 때 과연 이렇게 되면은 시장의 충격도 좀 있을 거고, 거기다가 다른 자산 쪽에 안전자산이라는 개념들이 또 약간 많이 바뀔 거고 이럴 것 같아서 앞으로의 변화들은 또 하나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잠깐, 이분이 아니네요. 예, 좀 더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한번 그런 투자 아이디어는 여러 가지 자산에 대한 트렌드의 변화들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런 쪽에서 지금 또 하나 보게 되면 금리 한번 볼까요? 지금 금리는 10년물 채권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딱 어떤 변화가 나오냐면 5%대는 이제 맛은 맞습니다. 맛보고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데 약합니다. 이게 지금 나오고 있는 현상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5%대로 바로 진입은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관점 쪽에서 지금 나오는 패턴들은 일단 5%대 근접을 부담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이제 기술적 분석을 나 잘 몰라 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거 요거 하나만 보세요. 고점이 쌍고가거나, 고점이 쌍고가라는 얘기는 더 치고 못 간다는 얘기죠. 아니면 고점이 높겠다가 고점이 낮아지거나 이런 변화, 약간 이 부담을 느끼는 가격대가 분명히 있다는 걸로 봐야 되겠죠. 지금 보게 되면은 5%대 들어갔다가도 밀리고 하는 고점이 낮아집니다. 약간 이런 패턴으로 나오죠. 그런 쪽에서 지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요 자리가 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 자리가 어디냐면 딱 오늘 고점 시도하다가 내려왔던 자리, 그러니까 즉 4.88입니다. 여기만 안착을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5%대 이상 안착해서 위로 턴할 가능성이 저는 적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4.88 밑으로인지 아닌지, 오늘은 4.845. 야, 이거 뭐 0.0, 0.1, 0.001에 따라서 또
많이 바뀌는 이런 구간들이죠. 그만큼 저희 CPI 발표할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0.1을 가지고도 시장이 출렁이고 뭐 이런 난리를 폈던 것처럼 지금은 바라보고 있는 게 국채금리다 보니까 나중에 가면 이거 의미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근데 지금 민감하게 그것 때문에 시장이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더 이런 거죠. 그래서 만약에 오늘 혹시나 4.9대 또 끝났다 그러면 시장이 더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아예 나스닥 같은 경우는 또 받는 시도하다가 반등 무산 이렇게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자리 쪽에서 지금 나온다는 거. 그럼 반대로 보게 되면 지금 어디가 깨져야 되느냐라고 하게 되면 여기가 깨져야 됩니다. 4.88 넘어가면 첫 번째 안 되고요. 두 번째 4.82 이탈이 되면서 여기까지가 지금 요 범위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들어오는 기조인데 무너져야 아이고 이제 그렇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4.8이 이탈이 돼야 그동안 또 금리가 높아서 라는 얘기들을 약간 좀 헤빙 모드가 좀 들어오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지켜보시면서 4.8 챙겨 보셔야 될 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또 하나가 유가입니다. 지금 아이고 저렇게 또 이스라엘이 진격을 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되나 유가 한번 볼까요? 유가 보게 되면 상대적으로 지금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안 간다. 85달러에서 멈췄습니다. WTI가요. 밑에는 82달러대를 또 안 깹니다. 이 상태에 딱 멈춰 있어요. 그러면 개전 소식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제대로 이거 진짜 위험이 크다라고 되면 지난번 처음 요 날이죠. 이스라엘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쳤다 이 얘기 나오고 바로 움직였던 때가 88달러쯤 됩니다. 여기까지 한 번에 올라가고 쭉 갔다가 내려온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반대로 지금 저항이 그때 나왔던 첫 레벨까지 본다. 88달러대가 저항이란 거 팔자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4.88, 88 이것도 음모론 아닙니까? 팔자에 대한 음모론. 네, 이거 중요한 저항입니다. 여기서 안착을 해야 아이고 뭐 90달러, 100달러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 미세하게 보게 되면 88달러도 지금 못 갑니다.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도 그러니까 이거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 계속 왔다 갔다 하더라도 여기서 저항을 또 충분히 맞는다. 아이고 힘 빠진다. 그러면은 82달러대가 이탈하겠죠. 지금은 유가를 볼 때 두 가지로 보세요. 82달러가 이탈하느냐? 아이고 살았다. 88달러가 안착돼서 위쪽으로 갈 준비를 하냐? 아이고 불안해. 딱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숫자 보시고 거기서 중간중간에 왔다 갔다 하는 건 모르겠는데 중간에 어떤 사건이 터졌는데 그 의미 있는 가격대로 들어가서 안착을 하기 시작한다. 이건 좀 심각하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시거나 그 밑으로 내려와서 여러 가지 사건에 의해도 반락해버린다. 아이고 살았다. 이런 관점적으로 보시면 딱 좋겠죠. 예, 이런 숫자적인 접근들이 훨씬 더 지금은 심리를 어느 정도 안정시키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보면서 또 이거 한번 체크해 봐야 되겠죠. 위험지표 쪽에서 빅스 지수 한번 볼까요? 네, 빅스는 20대가 넘어간 뒤로 자리를 제대로 못 잡고 있습니다. 20대 넘어가게 되면은 이것도 시장에 좀 충격이 있을 것이다라고 봤는데 지금 그쪽을 안착하려고 하네요. 그러니까 특히 빅스는 시간만 지나면 이렇게 해서 빠집니다. 일반적으로 막 낙폭 키웠다가 옆으로 횡보한다고 해도 빅스는 내려옵니다. 일반적인 케이스가 그렇거든요. 근데 지금 빅스의 저점들이 이렇게 쭉 만들어간다. 빅스가 뭐냐면 변동성 지표죠. 예, 그만큼 시장의 변동성이 크면서 리스크를 또 그러니까 하락하면서 변동이 크다는 것도 빅스 지표를 가장 또 자극하는 조건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지지권은 이어간다라고 보게 되면 그러면 이제 밑으로 계속 시도를 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 중에 중간 값이 한 20대가 됩니다. 20대에서 물론 밀리긴 하지만 지금 패턴은 지금 저점을 찍고 올라오는 거잖아요. 시장이 아직 민감하게 하향 중이다라는 거를 보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럼 이게 결국에는 그렇다고 해서 뭐 22대 여기는 또 어려울 거고 요거 가서 혹시나 20대에서 시장이 이제 막 버티고 이제 돌리려고 시도를 한다 그러면 20대가 이탈해서 들어오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그거는 약간 시장 변화와 함께 약간 변동성이 줄면서 방향성을 찾아간다는 얘기겠죠. 그거는 좋은 시장의 변화겠죠. 그래서 지금처럼 또 여기서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요 지지권을 맞추고 또 돌아버린다. 이거 보면 돌아버려요. 시장 보면서. 아이고 마음도 돌아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추세가 맞춰져서 이때도 걱정됐지 않습니까? 추세 맞추고 아이고 잠깐 괜찮나 싶더니 다시 움직이는 이런 것들. 빅스는 제가 알기로는 제가 분석하기로는 추세대입니다. 추세대가 맞춰져서 만약에 또 심각하게 빠진다. 그럼 여기서는 이 추세 강화되면서 밀리면 올리고 이렇게 가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는 시장을 계단식으로 계속 하락하는 모습들의 전형적인 모습들입니다. 안 좋은 겁니다. 근데 오히려 이런 레벨이 다운되든지 이거 한번 또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하이힐드
헬드 채권 스프레드 한번 볼까요? 네, 이것도 최근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부담감이 큰 지표죠. 한때 4달러가 헬드 채권은 그거지 않습니까? 어떤 시중도가 낮은 회사와 시중도가 높은 회사의 채권의 금리 차이 이거를 보여주는데 아주 편안한 시간대는 이거 많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거래되는 게 뭐 이때 보면은 거의 시장 강하고 신용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고 그렇게 되면 일반적인 케이스는 3%대 3%로 그 간격을 유지를 하거나 그 정도까지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 변화가 오고 리스크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걱정돼. 어떤 때였냐면 이때 또 나왔던 게 SVB 사태 이런 때가 나오다 보니까 그때 대한 어이구 이거 신용 경색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야? 위험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번 같은 케이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4% 전후에서 크게 또 시장이 반등하고 괜찮아져도 더 안 밀립니다. 이렇다는 얘기는 그만큼 금리 레벨이 올라갔기 때문에 혹시나 발생할 리스크에 대해서 시장이 계속 관심을 보고 있었다는 얘기겠죠. 근데 거기서 관심 보이고 있다가 위쪽으로 턴합니다. 그만큼 여러 가지 상황 보다 보니까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지표를 보게 되면 지표 중에서 리볼빙이 많이 들어갑니다. 첫 번째, 저희가 알고 있는 신용카드 연체율 올라가는 거는 당연한 거고 리볼빙이 올라가는 얘기는 리볼빙 쓰는 거 아시죠? 옛날에 참 어려웠을 때 저도 이제 카드 쓰고 다 못 갚다 보니까 그 다음으로 또 리볼빙 시키고 이런 거 울컥합니다만 네 이거 지금은 그런 거 안 하다 보니까 살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내 뭐 소득이나 어떤 재무 상태가 좀 이상이 있다 그러면 카드 쓴 거 계속 못 갚고 다음에 갚을게 하고 하는 리볼빙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이게 쫙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이런 모든 지표들에 봤을 때는 생각보다 그렇게 건전하지 못한 쪽이 나오고 그에 따른 부담감이 좀 확대돼서 봤을 때는 기업 쪽에서도 그런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레벨업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는 넘어가서 직전 고점대 넘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라인이 4.5입니다. 4.5대에서 만약에 지금 얘기 나오는 CRE 상업용 부동산이나 지금 이쪽도 상태가 별로 안 좋다고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나오던 게 진짜 터져서 4.5를 안착하거나 그러면 만약에 진짜 미국이나 지금 이런 스프레드 쪽에서 위험이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많이 보는 게 5%대입니다. 5%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요거 좀 이상한데라고 여기저기서 막 나올 수 있는 때입니다. 그게 라인들이 여기 때죠. 이게 그때 나왔던 SVB 사태. 근데 이때 긴장을 많이 했었어요. 확산되나 안 되나. 근데 만약에 이때 연준이 총대 메고 재무부가 딱 틀어막고 하지 않았었으면 이거 폭증해서 또 다른 신용 리스크로 갔을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민감하다 보니까 이때 사람들이 긴장 많이 했던 거죠. 이번에도 똑같이 지금은 4.5대 돼 있습니다. 근데 무슨 또 시스템 리스크 관련된 쪽으로 나온다 그러면 4.5에서 5까지 들어오는 거 금방입니다. 요것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금방 튀어 올라왔거든요. 하루 안에도 올라옵니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불안한데 야, 너 돈 괜찮아? 몰라 막 당황해서 보니까 패닉이 나오는 것처럼 똑같은 거죠. 이번에도 여기까지 들어온다. 5%대가 넘어간다. 리스크 신호입니다. 미국 시장에 여러 가지 신용 리스크가 불거질 수 있다는 거에 대한 반증이겠죠. 이런 것도 체크하시면서 레벨 흐름들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도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매크로 지표들 약간 편한 거 없습니다. 지금요. 이런 시점에서 뭐가 편하겠습니까? 근데 지금 봤던 것들 그렇다고 고점에서 막 치고 가는 게 아니라 고점에서 살짝 다 꺾이려고 하고 있는 추세죠. 가장 유가가 좀 더 많이 밀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쁘진 않다. 하지만 불안한 것도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시장의 체크 포인트 몇 가지 살펴보게 되면 저는 요거 계속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또 한국 증시의 하방의 변동성은 반대변의 청산. 근데 청산되고 나면 클린해집니다. 지금 현재 17조 4천억 이 정도까지 나와 있는데 지수대와 올해 1, 2월 달 초반에 나왔던 것까지 보게 되면 16조 대까지 가야 되다 보니까 아직도 1조 이상으로 남아있어? 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것들 청산에 대한 압박들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봐야 되겠죠. 지수상이 아니라 그때 나왔던 시장 분위기의 흐름들과 그 레벨 다운된 지수의 끝자락을 보게 되면 16조 대 들어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게 되면 아직 더 시장이 끌어내릴 가능성은 있다는 것도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체크를 하는데 거기서 하나 미수금에 대해서는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영풍 재지가 계속 하한가로 내려오면서
누가 아직 안 사주는 거죠. 사줄 리가 없겠죠. 저렇게 문제 많고 뭐 주가 조작했다, 가치보다 그만큼 비싸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아직은 거래가 안 되겠죠. 이거 청산되면서 미수금이 훅 빠지면서 나오는 변화들도 보셔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시장에서도 여전히 이에 대한 부담들이 좀 있다라고는 봐야 될 것 같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적 시즌에서 이상하다, 좀 정리하고 보시라 이런 말씀드렸고, 또 이제 중국 얘기입니다. 중국의 변화를 기대도 될까라고 하는데 저희가 하도 많이 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대도 될까라고 하지만 반신반의하면서 시장의 변화는 지켜봐야 됩니다. 이걸 한번 말씀드려 보게 되면요, 경기 민감주가 올라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하면서 보는 흐름이라고 보게 되면 몇 가지 한번 볼까요? 지금 종목들로 보게 되면 저희가 갖고 있는 종목들 흐름들 보시느라고 전혀 지금 관심이 없다가도 철강 쪽에 하나 볼게요. 지금 동국제강 같은 경우 지금 최근에 주가 보게 되면 저점에서 올라옵니다. 특이한 거죠. 현대제철은 물론 같이 볼 수는 있겠는데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약간 실적 자체가 부담감이 가는 이번 3분기나 아니면 또 비용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철강 쪽에서 하나 변화 동국제강 일단 눈길이 가고 있고요. 화학 쪽에서 볼까요?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도 지금 보게 되면 안 빠집니다. 그리고 버팁니다. 롯데케미칼은 자사주 매입까지도 해서 소각은 아니죠. 자사주 취득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사주 500억 정도면은 뭐 이렇게 비싸지는 않지는 않지만 그거하고 약간 최근에 동향 볼까요? 기관들이 조금씩 관심을 갖기 시작하죠. 이렇게 쭉 보게 되면요. 왜 관심을 갖지? 라고 하고 있는데 또 하나 흐름 보게 되면 대한유화, 이것도 레벨 위로 와 있죠. 버티는 종목입니다. 근데 무슨 변화가 나왔냐면 3분기 실적 발표를 보다 보니까 당기순이익이 지금 작년에 비해서 흑자 전환했습니다. 지금 한 번도 화학업황 부진하면서 분기 실적 보게 되면은 적자만 계속 보던 회사가 이제 돌아서기 시작했네요. 생각보다 빨리 돌아서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 중에서 하나 또 요즘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효성 TNC. 이것도 바닥에서 좀 올라오려고 시도합니다. 근데 이거는 워낙 지난번에 예전에 코로나 때 엄청난 좀 호황을 맛보고 약간 위축되는 건데, 요즘 보다 보니까 중국인 관광객들을 유심히 보다 보면은 좀 젊은 친구들 아니면 젊은 유부녀라고 하긴 좀 그렇고 어머님들, 어머님들을 보게 되면 패션이 그런 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는 일반적으로 유럽 간다. 일관 돼 있죠. 등산복, K 그 브랜드 가지고 뭐 모자까지 해서 완벽한 등산복. 그러니까 사람들은 유럽 사람들은 그렇대요. 저 고가권인 거 아는데 다 단체로 그거 입고 있길래 맞췄나? 이런 생각 많이 한다고 하는데, 요즘 잘 보시게 되면은 젊은 중국의 관광객들은 그 타이트해서 붙는 그런 거 있죠. 룰루레몬 스타일 그런 것들을 많이 입고 뭐 자켓 입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보다 보니까 저들을 맞췄나? 이런 생각도 들면서 그거 입고 또 한복 입고 하다 보니까 또 그냥 뭐 봐줄만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편하고 또 여행 가기 좋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그쪽에 나오나? 라는 쪽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회사들도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쪽에서 봤었을 때 이런 섬유화학 쪽, 이쪽도 변화가 나오는데 왜 그럴까라고 좀 지켜보다 보니까 일단은 그거 같습니다. 지금 몇 가지 흐름들을 보게 되면 중국은 여전히 부동산 때문에 고생하고 있습니다. 안 돼. 여전히 앞으로 한번 5년 갈 거야, 10년 갈 거야. 미국 위한 달러 채권 이상 이자 상환 실패, 디폴트를 나갑니다. 근데 잘 보시게 되면 아주 치사한 게, 뭐 신뢰는 1도 없는 상황이죠. 자국에 대한 채권들은 다 이자 지급했습니다. 대외 채권들은 다 상환을 안 합니다. 아주요, 자국은 챙기겠다는 입장이고, 나머지 해외 채권, 몰라. 이런 거 나중에 다 돌아옵니다. 니들이 돈 필요하다, 우리한테, 지금 이번에도 그러죠. 중국은 많이 외국인들 투자할 수 있는 조건 쪽으로 개선시켰습니다. 들어오십시오. 라고 많이 홍보하고 얘기를 하죠. 갈까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갈까요? 다 이렇게, 나 이자 못 받고 있는데 저거 그냥 디폴트 시키면 이거 끝나는데, 너무한데? 다음에도 계속 들어오세요. 우리 전혀 안 그렇습니다. 들어오세요. 갈 수 있을까요? 네.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론은 부동산 너무 힘듭니다. 아직까지 중국들 잘 못
헤어나오고 있을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도 떨어지고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저희들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내가 부동산을 10억에 샀는데 이게 업황이 안 좋아서 7억으로 빠졌습니다. 와, 열받죠. 그러니까 내가 월급이나 아니면 기타 소득을 통해서 그냥 돈은 버는다고 하더라도 3억 손해 본 게 왜 이렇게 아깝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괜히 마인드가 여보 우리 이번에 해외여행 좀 갈까? 무슨 소리? 지금 부동산이 3억이나 빠졌는데 가긴 어딜 가? 열심히 일해야지. 그냥 갈까 그냥 외식이나 먹어하고 끝내. 이렇게 나오는 거죠. 패나 미안해. 너가 고생이 많구나. 막 튀어 올라오네요. 예.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소비 심리가 안 좋죠. 소비 심리가 안 좋으면 결국은 경기까지도 다 영향을 끼치는 이런 변화가 나오겠죠. 안 되겠다. 중국 정부가 뭐 하냐면은 1조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184조입니다. 크죠? 예, 이거를 국채를 발행하는데 지방 특수 채권입니다. 지방으로 다 넘어갑니다. 이때 나왔던 게 잘 보시게 되면 국가재난 예방 복구 지원입니다. 이거 뭐 어디에 씁니까? 인프라 쪽이겠죠? 이번에 수혜 많이 보고 또 산불도 있었는데 뭐 이러면서 약간 이걸 명분으로 184조를 풀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은 지금 재정 때문에 허덕이던 것들 다 수혈해 주고 시작합니다. 단 너희 써라. 경기에 부양한데 써라. 이렇게 나오는 조치죠. 이런 게 별로 없었어요. 지금 중국 정부가 지방재정 적자 비율을 보게 되면 3%쯤 될 겁니다. 근데 이걸 통해서 3.8% 아직 3%대면 여유가 얼마나 많습니까? 3.8%까지 살짝 늘리는 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지금 지방에선 와 너무 좋아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이거를 재정 정책을 그러니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물론 그렇다고 저희 미국에서 썼던 것처럼 막 돈 뿌리면서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아직 중국의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눈치를 보면서라도 들어갑니다. 그만큼 얼만큼 안 좋으면 이래 반증일 수는 있겠지만 이걸 해서도 살려야 돼라고 하는 이런 어떤 명분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압박감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 조치가 이걸로 끝날까? 아니면 지표보다 보면 여전히 안 좋은데 계속 이렇게 풀릴 가능성이 높겠죠.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되면은 지금까지 지난번에 중국에서 어떤 경기를 약간 살려야겠다라고 해서 군부를 막 떼고 시작할 때 보면 지준율 인하 했다가 한두 달 지켜보다가 금리 인하 뭐 0.1% 뭐 이렇게 0.25까지 안 갔었죠. 0.1% 이런 식으로 조금씩 인하를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다 경기에 대해서 불쏘시개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인 거죠.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여전히 지금은 기대가 중국 정부는 계속 부양책을 쓸 것이다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 현상들이 나올 것 같고 이런 쪽에서 보게 되면은 이게 낙수 효과로 조금씩 다 변화가 들어가는 쪽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일단 아직까지 지금 중국의 재고가 넘쳐난다 이런 얘기 많고 거기다가 이런 넘쳐난 것 때문에 가동률이 떨어진다. 그리고 기업들 산업 생산도 못 올라오고 거기다가 공업이익 같은 경우도 안 될 것이다. 이런 쪽의 지표들이 보여지는데 이게 의외로 살살 돌아서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딱 재고 그만큼 쌓였던 거 이제 꺾이기 시작하는 분위기들과 여기 돌아가기 시작하는 부분들이 지금 공업이익, 산업생산, 게다가 이제 제조업 지표 이런 것들이 싹 돌아오기 시작하는 부분들이 초입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뭔가 변화가 들어간다 하는 쪽으로 봐야 되겠죠. 게다가 직접적으로 중국이 그렇다고 이번에 코로나 기간 동안에 어떤 돈을 미국이나 서방국가 우리나라처럼 지급을 막 하면서 가게에 직접 지원을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소비 쿠폰 발행하고 간접적인 걸로 막 끌어내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 광운제도 보세요. 광운제도 보니까 할인 행사가 들어가겠지만 여기다가 소비 쿠폰 뿌린 게 지금 거의 지금 뭐 몇 초 만에 뭐 1억 위안 판매됐다. 뭐 지난해 대비 4배 달성했다. 10분 만에 주문과 거래 급증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소비 쿠폰이 지금 나오는 징둥닷컴, 뭐 티몰, 지금 알리바바 모두 보게 되면 다 합치게 되면 2조 원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쏟아붓습니다. 근데 이거 그냥 걔들끼리 우리끼리 그냥 대규모로 쿠폰 뿌리겠습니다 했을까요? 누가 얘기했을까요? 네, 이번에 좀 뿌리지 그래. 좀 한번 해보자. 우리 좀 살려보자. 이런 느낌이 강하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다는 게 결과론적으로는 아마 이번에 역대 최대액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런 광고제 때. 그래서 중국 소비가 살아난다는 데 대한 자꾸 자극들이 들어오는 거죠. 이런 쪽으로 보게 되면 그러면 이제 뭘 통해서라도
재고를 소진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재고가 떨어지게 되면 뭐 광군제든 어떤 자국의 소비를 통해서라도 들어오게 노력합니다. 그러면 재고 떨어지면서 가동률 높아가는 이런 현상들이 조금씩 더 확인된다. 중국이 살아나는 거 아니야? 이런 변화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쪽에서 변화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중국 부양해 마라 그러면서 저희 양치기 소년처럼 몇 번 당했습니다. 한 4번째쯤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이랬지만은 그럴 때마다라도 계속 시장에서는 변화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투자 아이디어, 그러니까 시장보다 전혀 관심이 없었던 섹터인데 관심을 받게 나오는 배경들이 나오고 그걸 통해서 주가들이 뭐 주체별로, 그 주체는 보면은 이거 경기민감주 지금 계속 플레이가 들어오는 거는 연기금이고요. 거기다가 기관 쪽 투신권 쪽이 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영향을 끼치면서 들어온다. 이것도 눈길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변화 보면서 대응을 할까라는 쪽으로,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경기민감주로 모두 다 가는 거야. 이쪽에는 현금들 다 경기민감 쪽으로 진행시켜. 이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거는 지금 그쪽에 대한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보니까 트렌드가 맞아서 어떤 주도 쪽이나 아니면 시장에서 약한데 강한 쪽으로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거 체크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된다. 한쪽으로는 정도로만 보시고, 혹시나 아까 말씀드렸던 몇몇 대형주들 그쪽에서 한번 관심 좀 넣으시고 변화나 이런 것들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되겠죠. 그런 쪽으로 아이디어를 보시는데 도움이 되시라고 중국 얘기를 잠깐 좀 더 길게, 이번에도 뻥일 수 있지만 이번에도 아이고 니네 또 이러냐 이럴 수 있겠지만 체크는 해야 되겠죠. 투자 아이디어가 나올 때마다는요. 네.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지금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그러면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봤을 때 한마디로 딱 그겁니다. 기술적 반등 시도 지금 자리가 2300선이 몇 가지 써볼게요. 올해 나올 실적, 그러니까 내년도 아닙니다. 올해 나올 실적 가지고 PER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9.9배까지 들어왔습니다. PBR로 보게 되면은 8.3배까지 들어왔습니다. 네, 2300선이 그렇습니다. 8.5 밑으로 내려가는 것은 금융위기 정도급, 그러니까 PBR 0.9, 8.3, 죄송합니다. 0.83이죠. 0.83, 0.9배 이 밑으로 내려가는 거는 어떤 위기급 아니면 들어오기가 좀 어려운 레벨입니다. 0.8대 초반까지 들어왔다. 사야 됩니다. 이거 많이 빠진 겁니다. 적어도 기술적 반등 들어오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거 배수만 보고 만약에 그럼 12개월 선행으로 볼까요? 내년 실적까지 본다. 올해 지금 예상이 영업이익이 한 상장사 총 치게 되면 140조 정도쯤 될 겁니다. 내년에는 반도체가 살아나요. 그럼 거기서 나오는 것들 부분까지 뭐 최소 40, 50조 살아나겠죠. 거기다 플러스 알파 한국전력이 이제 적자가 많이 돌아서겠죠. 요까지 생각한다. 두 개만 쳐도 200조 이상으로 들어올 겁니다. 200조 이상으로 뭐 한때는 250조, 260조 그러면서 내년에 이렇게 실적 좋아지는데 제가 보기엔 아닙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닐 거고 요 정도만 커버한다고 하더라도 한 200조 가까이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보다 3일은 3, 4, 3, 12 거의 40% 정도까지 30% 정도까지, 그러니까 최소 30%까지 늘어난다. 그러면 지금 PER은 더 빠지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12개월 선행으로 보게 되면 7배 수준까지 떨어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과연 지금 2300선이 비싼 건가요? 그러면 저희 생각은 딱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싼 겁니다. 싼데 정황이 아직 싸다라고 얘기를 못 하는 겁니다. 첫째, 시장에서 가장 제가 보기에는 뭐 매크로 금리가 어쩌고저쩌고 이스라엘이 어쩌고저쩌고 이거 별로 저는 그건 다 시장에 받아들였습니다. 반대 매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얘네들이 무슨 생각을 할지 모르겠는데 반대 매매를 유도하는 외국인, 뭐 외국인들이 반대 매매를 유도한다기보다 외국인들에 대한 시각들이 어떻게 가느냐가 중요하긴 하겠지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외국인들이 일단 아까 중국 쪽으로 좀 넘어가는 경향들이나 아니면 지금 이런 중대한 상황 쪽에서 왜 내가 한국 시장, 신흥국 쪽에서 그 중에서 일정 부분을 차지하는, 또 다도 아니고 신흥국 시장, 한국 시장에 내가 왜 갖고 있어야 돼? 나와. 이렇게 되는, 일단은 관심 없어 라고 하다 보니까 선물 먼저 관리를 했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선물이 아니라 현물도 빼야겠네 라고 하다 보니까 선물을, 어제 같은 경우는 딱 그랬죠. 선물을 매수합니다. 매수하면서 현물을 팝니다. 결론적으로는 어제
그리고 종가상으로는 선물 다 빠졌습니다. 그러면 선물을 매수를 해서 주가가 좀 안 빠질 정도로 만들어 놓고 현물을 계속 파는 거죠. 내가 팔 동안 지수를 받친 것밖에 안 됩니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수급은 엉망인 거죠. 그리고 장중에 쭉 올라가려고 했던 것도 다 빠져버려서 2,300 초반으로 내려오는 거.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외국인들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지금은요. 수급상에서. 그렇기 때문에 체력상이나 변화들은 반등 나올 때가 됐고 여기까지 밀리면 안 돼요. 솔직히. 아무리 이런 상황이 됐다고 하더라도. 근데 지금 이런 무차별한 어떤 플러스 알파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내려온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준비는 요거만 어느 정도 정리되면은 변화를 액션을 취할 준비를 하셔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 찾아가는 게 중요할 거고, 그러면 이거를 확인하는 거는 외국인들 포지션이 제일 중요하다. 저희가 아무리 기관 들어오고 연금이 산다 뭐 이런 거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외국인들의 변화가 없기에는 시장은 꿈쩍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누가 마음이 움츠렸는데 누가 사겠습니까? 외국인들 눈치만 보고 있죠. 근데 그런 것들 외국인들 눈치는 장 초반에는 선물 사면서 오늘 반등할 것처럼 만들어 놓고 주식을 팔고 그 다음에 선물 다 팔고, 그러면 시장은 장중에 반등 시도했다가 좀 밀려버리고 제자리로 돌아버리고, 이런 악습관이 해소가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마인드는 아우 시장 때문에 안 되겠어 더 빠져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마인드는 싸다로 보셔야 됩니다. 지금 충분히 싸졌다. 근데 이런 조건들이 확인되게 돼야 움직이겠다라고 보시는 게 가장 핵심이겠죠. 이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움직이면 또 금방 한 사이 2,400 언제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백 상태가 컸기 때문에요. 그런 거 보시면서 차라리 그런 것도 있죠. 아유 몰라, 여기서부터는 내가 물리면서 현금이 너무 많습니다. 아니면 상반기에 벌어놓은 금액이 너무 축하드립니다. 예, 상반기에 벌어온 금액이 많습니다. 이래? 그러면 이 자리는 들어가도 돼 라고 하게 되면 물릴 각오하고 조금씩 야금야금 사는 거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단 현금을 한꺼번에 다 쓰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지 마시고 눈치 봐가면서 이 정도까지 되는데 조금 사보고 이 정도까지 조금 사보고, 네, 그런 지금은 딱 낙폭 과대를 노려야 되겠죠. 낙폭 과대가 처음에 들어갈 때 그만큼 빠진 게 그만큼 세게 돌아갑니다. 이거는 진리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나 현금 있는데 어디를 써야 되느냐? 낙폭 과대. 대부분이 아마 성장주 계전들이 많이 빠졌을 거예요. 네, 그런데 그걸 성장주가 많이 빠졌다고 하더라도 예전처럼 V자식으로 돌아갔냐? 아닙니다. 들어갔다가 물론 낙폭이 컸기 때문에 거기서 눈치 보다가 돌아오게 되면 저점에서 단기적으로 한 순 돌릴 때까지는 의외로 빠르게 수익률이 무지 세게 올라옵니다. 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10% 20%는 며칠 사이에 금방 올라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되면 그거 노리는 매매 가능합니다. 단 요걸 좀 노려야 되겠죠. 요거 한번 보시고 흐름 보시고, 예, 그러니까 단가 낮춰가면서 계속 매매하다가 갑자기 팍 튀어 올라서 와 20% 이렇게 대응하는 거 괜찮습니다. 이렇게 대응할 수도 있고요. 근데 그런 상황이 나올 때까지 눈치를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조건들 몇 개 말씀드렸습니다. 그거 보시고 아까 매크로 지표도 말씀드렸죠. 국채금리 얼마, 유가 얼마 이런 것들 기준점 보시고 이탈 하는 거 보고 외국인들이 바뀌는 거 보고 그러면 됐어 이제 진행시켜 그렇게 하고 영차 가시면 됩니다. 그때까지는 조금 더 눈치를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결국은 다 해서 저점에서 잘 배팅해서 그러면 다 끝나서 좋았어 이것까지 나올 수 있을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젠 희망마저 없으면 저희 뭘 보고 살겠습니까? 네, 거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예, 오늘 또 이것저것 살펴보느라고 시간이 여기까지 갔는데 오늘 이거 했었어야 되는데 아이고, 예, 주체별 매매 동영 이거는 예, 제 블로그에 오시면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매일 오늘의 수급 보시게 되면 또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시점입니다. 어려운 시점에서 계속 또 위축되고 짜증나고 어떤 시장에 대한 자신감이 훅 떨어질 때입니다. 자신감 떨어질 때가 지난 흐름 보게 되면 기회입니다. 기회는 다가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그러니까 시장 안 볼래 머리 아파 이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이런 때 더 체크하고 더 책상을 바싹 당겨 앉습니다. 이럴 때 확인되면은 뭐 액션 취할 거 없나, 낙폭인데 뭐가 가장 빠를까 이런 거 찾아보면서 더 집중하는 편입니다. 나중에 지난 거 봤더니 시장 안 될 때 뭐 술 마시고 막 흔적흔적 그랬더니 그 정신 차려서 보다 보니까 언제든가 다 올라왔더라고요. 아이고 이런 좋은 기회를 다 놓쳤네 이랬던 기억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반대입니다. 그냥 대충 매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어느 좋은 장에서는 다 그냥 대충 매매도 다 돈 벌어요. 어려운 장에서는 열심히 공부해서 딱 타이트하게 맞춰놓고 할 때가 훨씬 더 좋더라고요. 네, 너무 위축되지 마십시오. 네, 주말 잘 쉬시고 다음 주 장이 어떻게 되든 간에 저희는 할 수 있습니다. 뭐 여기서 깨져봐야 또 얼마나 더 깨지겠습니까? 이게 바닥이다 생각하고 그냥 또 저희 준비 잘 해나가시죠. 하실 수 있겠죠? 네, 가시는 겁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 임수열입니다. 이번에 하나증권과 8.15 모니터기 함께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하는데요. 8.15 모니터 가족분들이 하나증권 신규 계좌를 개설하시면 특별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혜택은요, 국내 주식을 살 수 있는 3만 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혜택은 하나증권과 함께하는 8.15 머니쇼 초청 받으실 수 있는 초청권입니다. 8.15 머니쇼는 특별한 강사진들에 의해 진행되는 프리미엄 세미나로 매회 500분을 초대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소수점 주식 혜택을 드릴 거고요. 하나증권 계좌를 처음 만드는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십니다. 이제 혜택 받는 방법 알려드리죠. 영상 하단부 더보기란에 기재된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더보기란 링크를 통해서 계좌를 개설해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증권과 8.15 모니터기 함께 주식으로 하나 되다.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